자, 여러분 다 쉬고 다 들어오셨어요? 7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가볼까 해요. 그냥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나간 것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가면서 이제 수업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발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국제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아주 친근하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도대체 뭐지? 뭘 한번 좀 들여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국제사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수의 국가를 주된 구성 요소로 한다. 다수의 국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예, 국가가 행위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 그렇죠. 예, 서로 간의 관계를 기초로 성립되는 관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홀로 딱 떨어져서 생활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국제사회에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항상 존재했으리라고 봐요. 자, 이제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보진 않다 하더라도 그랬던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서양의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예,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 이렇게 아시아, 동양으로 퍼져온 그 학문의 역사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많은 학문적 개념이나 용어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서양적 언어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 개념 자체도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뭐, 이게 뭐라 그러지, 뭐 무슨 식민지적 성격을 갖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할 때 할 수 없이 학문의 성격 자체가 좀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어떤 학문 체계를 놓고 얘기할 때는 예, 서양의 역사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약간의 한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 시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전쟁을 한다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도시 동맹들끼리 막 서로 예, 동맹을 맺어가지고 왜 그 싸움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 이렇게 이제 그 국제 관계라고 하는 이때는 그리스 전체가 아니고요. 작은 단위로 예, 어떤 국가를 형성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시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그리스 반도 쪽에 많았었죠. 자,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 사회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는 거는, 예, 그쵸. 근대 시기서부터, 되게 한 17세기 이후서부터, 예, 유럽의 국제체제가 형성이 돼서부터다. 다시 강조하지만 뭘까요? 예, 독일의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고 국가 주권이 이렇게 그 개념 자체가 이제 확산되어서 간 이후 사회다. 특히 절대왕정 체제, 그쵸? 우리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예, 이제 국가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절대 군주가 자기 군사력, 상비군과 예, 자기 밑에 이제 공무원 체제, 그걸 우리가 관료제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부를 이렇게 한껏 키우는 정책, 그 경제 정책이 중상주의였고요. 자, 이렇게 높아진 왕의 권위를 바탕으로 나의 권위는 신이 준 거기 때문에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이게 바로 왕권 신주설, 뭐 이러한 이제 이념 체제들을 바탕으로 국가 힘을 마구 키우면서 더 부강한 나라, 더 강한 왕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막그 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대충 듬성듬성이나마 공부해 왔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근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많은 점에서 크게 변화해 왔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자면 세계의 개념도 많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이 세계였어요. 아주 고대에는 아마 그리스 로마가 세계였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시아는요? 우리는 별도의 체제인데 별도의 세계가 이제 각각 따로 놀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때이른 국가적 개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유럽이었다. 왜 그러느냐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사실은 올해부터 국가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크게 간섭함이 없이 별도의 체제들을 쭉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였어요. 누가 뭐래도 국가였어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냥 여러 지역이 국가도 없이 그냥 그 농로 뭐 영주해서 봉건 체제로 막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다가 서로 간에 막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근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영역이 분명하고 예, 영토가 분명하고 국민이 분명하고 왕실이 분명하지도 않았어요. 막 서로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막 여기에 공주가 전나라로 시집을 가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뚜렷한 국가를 만든다는 게 마침 쉽지가 않아서 아주 의식적으로 국가를 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국가가 있었던 게 아시아 체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한국의 뭐 나라 이름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유럽의 역사는 예, 국가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좀 이제 독특해요. 그죠? 자, 어쨌건 그래서 세계가 예, 약간 유럽 세계였다.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세계에 누가 뛰어들었느냐? 미국이 들어오고요. 전쟁의 당사국으로 일본도 겨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국제기구도 만들어지지만, 이제 오늘과 같은 정말 통신,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교통, 이런 것들이 같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한 마을이 되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세계가 글로벌하게 된 거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도 그때그때마다 개념이 좀 많이 달랐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중국 세계가 있었었고요. 유럽에서는 유럽 세계가 있었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한 거는 미국의 역사 자체가 뭐 한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세계의 역사성을 살펴보면은 그때그때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예, 유럽 중심의 국제 체제에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이 참가하고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은 지금 국제연합이 거의 뭐 20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보편적. 이 보편이란 말은 두루 통한다라는 소리니까요.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조직이 형성이 되고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그쵸? 이제는 뭐 북한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예, 개인을 아우르는 국제사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나라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있고 법률 질서도 있고 한데요. 국제사회 특징은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는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좀 독특해요. 예,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서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서로 예, 알아서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예,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이 예, 그 건의를 국제사회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좀 애매하다. 그다음에 이것을 규제하는 법 질서가 바로 국제법이잖아요. 그게 국가의 합의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거예요. 어떤 국제사회를 통째로 아우르는 입법기관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국가 간의 합의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허약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근데 정말 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 신뢰를 바탕으로, 예, 어떤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하면, 이 국제사회의 권위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만, 이걸 뭐 깡그리 무시한다거나 누군가가 반칙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국제사회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특징은 좀 많이 애매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 하여튼, 어쨌건, 예, 그 국제사회는 이제는 그래도 국제연합을 부채로, 그쵸? 비록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뭐 한계는 많다 하더라도, 그쵸? 그래도 예, 강대국들의 어떤 약소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간섭 같은 것들이 그래도 국제적 비판, 이 국제사회가 비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된다거나. 자, 이렇게 해서 절대로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여론 이런 것들도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를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나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체화하는 현상이 앞으로 강해질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국제사회다. 자, 다시 이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국제사회는 그냥 국가 간의 어떤 사회관계망이다. 최근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아주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 그때그때마다 세계의 그 범위에 들어오는 그 국가들의 범위가 좀 다를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그 사회 질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특징은 한 국가 단위와 같이 어떤 중앙 집권적이거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 참여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국제 여론이 잘 형성이 된다면 강대국들의 횡포 같은 것들도 아마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상 세계사회가 국제기구나 국제조직들을 중심으로 일체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관계망을 국제사회라고 한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페이지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역사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번 볼까요? 자유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고 구성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현실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구성주의 혹은 구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뭘까 좀 보러 가는 거죠. 자, 먼저 어쨌거나 교과서의 순서가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그냥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그럼 윈윈할 수 있도록 이쪽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저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윈윈하지? 누군가 중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재자는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 국제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자,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힘이 있는 자가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겠죠. 여기 조금 이따 보시면 현실주의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선한 존재들이야. 가끔 우리 사회 그런 거 보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우리 봤잖아요. 인간의 선한 의지들이 많이 발동되는 모습. 국가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은 원론적으로는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볼 거냐, 선한 존재로 볼 거냐, 뭐 그 싸움일 수도 뭐 그런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다소 뭐 약간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성선설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보편적 선이나 규범에 의해서 충분히 지배될 수 있고 조화와 공존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느낌만 딱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조화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제기구나 국제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국제법, 국제기구, 우리가 이제, 올해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자유주의는 모든 국가라고 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가 현실주의입니다. 자, 현실주의는 이거예요. 약간 성악설. 그래서 개별 국가는 다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국가 이익이 최우선적이다. 그리고 힘의 논리로 주도된다. 그쵸? 자, 그래서 국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동맹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나중에 극대화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삼국동맹, 삼국협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빵 하고 전쟁이 터졌던 게 뭐였어요?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서로 힘이 비등비등해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제사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다. 어느 한쪽은 세고 어느 한쪽은 약하면은 결국은 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본 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쵸?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두 양 진영이 팽팽하게 예, 세력 균형을 이루었던 그런 냉전의 시대에 그 시대를 어떻게 보자면 뒷받침했던 것이 아마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국가 안보, 무력, 군사력 확충 이런 것을 통한 국가 안보가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저의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그쵸 어떤 국제법을 통한 이제 화해 조정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는 스트럭처럴리즘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것은 구조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구성주의라는 단어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구성주의는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상황을 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한 가지 관점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뭐 성선설적 입장이고 현실주의는 약간 성학습적 입장이고 그쵸? 예.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도 다르고 그쵸? 예.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하고 으르렁으르렁 서로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예, 북한과의 관계를 예, 어떻게든지 간에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한 나라의 어떤 대외 정책이나 혹은 어떤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표는 상황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입장이 때로는 적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 우호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구성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주의는 국제사회 행위자와 국제사회의 구조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어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근데 이 구성주의가 나오는 시대는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는 시기였어요.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는 시기.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보자면 세계 이 국제사회를 누군들 뭐 막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국제 평화나 이런 것을 혹은 국제사회 유지, 안정,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를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낼 것이냐,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낼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는 어떻게 한다? 예,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 현실주의는 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라면 구성주의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불편한 사항이 뭐냐?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예,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들, 흔히 떠오르죠. 예, 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직 개발이 덜 된 아시아. 그쵸?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이유가 뭘까?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도울까? 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곳에 조금 더 예, 뭐랄까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구성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좀 나뉘어진다. 자, 그 다음 우리 많이 봤어요. 자, 이게 여러 그림들이죠. 밑에 보면 여기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DNA 감식. 자, 요거는 과학 수사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쵸? 예, 여기 포렌식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자, 요거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혹은 이제 국제사회 공조, 이렇게 범죄 수사에서의 공조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뉴스의 한 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조직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약 뭐 그런 쪽도 그렇고요. 그쵸? 자, 그러면 걔네들은 어느 한 나라만의 어떤 노력으로 잡거나 초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그쵸, 국제법이지. 자, 인권선언도 나오고요. 우리 아주 정말 너무 가까운 거. 자, 여기는 이제 캥거루인 거 보이죠? 선생님이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캥거루 사촌 정도 될까요? 그래서 크기가 좀 작은 월러비라고 하는 이제 그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뭐 똑같이 닮았어요, 캥거루랑. 근데 크기만 좀 작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여기 막 운전 방향도 다른데 어쨌거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그쵸? 이렇게 여기 뭐 이동할 때는 한 3, 400km씩 막 하루에 운전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그쵸? 자, 국제법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영문 국제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면은 이 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렌트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국제법과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인권이라고 하는 건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리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인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도 국제 범죄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제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법의 역할은 뭘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국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가장 큰 원칙이에요. 국제법의 역할에 있어서. 자,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뭘까? 우리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작용하는 거죠. 옆에 보이죠? 예, 인권도 보호하죠. 예, 밑에 세계인권선언일과 같은 이런 포스터도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철조망 저쪽편이다. 이건 난민 어린아이입니다. 난민. 그리고 그 앞에 막 해골바가지 보여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킬링필드,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이 작년에도 우리가 인권의 침해 유형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가끔은 자국 정부에 의해서 자국민을 이렇게 대규모로 살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국제 범죄 해결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국제법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법은 어떤 것이고, 국제법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국제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나서 즐겁게 수업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